가 너무 많아서 그냥 철학의 완성자라고 썼는데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의 완성자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철학의 완성자라고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철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연까지 그리스 자연 철학까지.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이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철학을 그러니까 자연 철학으로 좀 더 좁히면은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자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또 하나 제가 저렇게 쓴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자기를 저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보면 여기 4개 쓴 자기가 내가 생각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의 저작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밀레투스 학파는 진료인을 탐구했던 철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형상인을 탐구했던 사람들은 피타고라스 학파와 엘레 학파다. 그 다음에 작용인을 탐구한 사람은 엠페도클레스고 목적인을 탐구한 건 플라톤인데 자기가 이 모든 걸 종합했다. 신테시스를 했다. 라고 주장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자기의 주장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가 자기는 모든 거를 종합하는 사람. 이때까지 내려왔던 그리스 고대 자연 철학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스스로 자부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인, 작용인, 진료인, 형상인에 대한 얘기들을 아니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일단 저거를 이제 목수의 예를 많이 들어요. 철학책들을 보면 진료인, 작용인 이런 걸 얘기하면 목수의 얘기를 들어서 가령 이제 근데 이거 지금 아주 열심히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나왔던 그 열심히 아까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 프랑스 철학 얘기하면서 네. 그 얘기랑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령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의자를 만들고 싶어. 이때 목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자라는 거는 형상인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진료가 되는 거고 재료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목수는 작용인이고 목적인은 뭐 팔라고 또는 자기가 앉으려고 이렇게 되겠죠. 라고 주로 예를 많이 드는데 이런 예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요 4가지 요인을 대단히 기계주의적으로 치환했다고 하나? 저는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쓴 강의의 제목이 생물학자잖아요. 생물학으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아버지가 의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 마케도니아에 살았으니까 그리스적인 전통에 좀 벗어나 있었겠죠. 아버지 따라서 해부학하는 것도 봤고 아버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라고 해야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친구들이 얘를 아리스토텔레스 키우는데 그 친구들도 다 의사들이었거든요. 그 의사들 옆에서 살면서 뭐 했겠어? 어릴 때 해부하는 거 보고 자기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한 3분의 1 정도는 생물학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진료인 형상이 이런 걸 고민할 때도 그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령 이제 씨앗은 그러니까 잠재태와 현실태라는 얘기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은 나무의 잠재태고 나무는 씨앗의 현재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런 생물학적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끔찍하긴 하지만 동물로 얘기하면 좀 끔찍하니까 식물로 해볼게요. 꽃이 여기 있고 잎이 있고 가지들이 있고 뿌리가 있어. 그럼 이걸 이제 뚝뚝뚝 잘라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딱딱딱 붙이면은 얘가 식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접 붙이는 거랑 좀 달라서 꽃은 접이 안 돼요. 그래서 동물의 예를 사실 드는 게 더 정확한데 좀 끔찍하잖아. 동물의 얘기를 들려면. 키메라. 근데 뭐 중세의 악마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던. 그거랑 중세는 악마를 만들지 못하고 상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진료를 그냥 모아놓는다고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목수 얘기는 별로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4대 원소라는 진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만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진료가 어떤 거냐는 크게 중요해요. 하여간 진료가 있어요. 이 진료가 있어야지만 뭔가 개체를 만들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진료를 그냥 쭉 모아서 섞어 놓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료가 어떻게 섞이냐, 배율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되느냐. 가령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도 우리는 의자도 만들 수 있고 테이블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만드는 과정이 다르겠죠. 또는 이제 생물로 치자면 단백질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뭐 포도당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이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발생 과정이 있잖아요. 이 발생 과정이 뭐냐면 진료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죠. 하지만 이 형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포 안에 DNA에 있었던 아니면 어떤 설계도에 있든 간에 이미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구상이 있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개체가 만들어질 때. 그런 의미에서 형상인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작용인이란 건 뭐냐면 이 진료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목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가령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주로 얘를 그렇게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난자와 정자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작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양분이 들어가겠죠. 그런 이 영양분들은 뭐냐면 진료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맞춰서 배열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순서 없이 막 만든다고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것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관장하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처리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작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목적인이 나오는 건데 이때 목적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도 자연과학에서는 되겠지만 철학에서는 좀 애매한 거죠.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고 어차피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도 뭐였으니까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목적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어쨌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목적인을 탐구했던 플라톤을 가장 높이 치는 이유가 그거겠죠. 플라톤으로부터 또는 소크라테스부터 나온 거예요. 윤리학이라는 게 그거죠. 가치를 재는 거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인데 그것이 이제 목적인을 탐구했던 거고 이 위에 세 개가 서로 다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플라톤은 목적에만 추구했고 이런 거를 너무 무시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모든 걸 모아서 이제 어떻게 개별적인 개체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학문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대 르네상스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온갖 가지에 자기가 손을 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학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학문에 한 발씩 걸쳤던 거라고 본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이제 뭔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언어학에 대한 얘기들. 뭐 이렇게 나오죠. 예비학,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누는 범주 구분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나눴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의 이치를 생각하는 학문을 이론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할 것인가 이에 관한 것들을 실천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술이 필요하다. 철학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철학을 하는 기술을 예비학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비학에 들어간 게 오르가노입니다. 오르가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오르가노인데 이건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게 이 오르가노를 읽어보면
명제에 대한 얘기가 논리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명제에 대한 얘기는 수학에서의 명제 이런 거 굉장히 접근이 많이 돼 있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3단 논법하고 수학에서 3단 논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명제가 있는데 수학의 명제에 보면 명제역도 있고 명제이도 있고 명제의 대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사실은 이제 거의 서양 역사를 그대로 관통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거의 18세기까지 이 논리학은 그냥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근대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논리학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논리학은 그야말로 모든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돼.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논리를 피고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맞출 건가에 대한 걸 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아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논리적인 거니까 변증론도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논리적으로 뭔가를 딱 탐구하는 게 과학 철학이잖아요. 과학 철학이라는 게 과학은 어떻게 사물을 탐구할 것인가와 과학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판단론, 양상론, 인식론, 존재론, 언어학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 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철학인데 정말로 손을 안 댄 분야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역학을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왜 사물이 움직이는가?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힘은 어떻게 사물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질적인 변화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질적인 변화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사실 화학적 과정이잖아요. 이 화학적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그런 과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하죠. 이건 이제 화학의 시작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생물학은 당연히 이 사람의 전공 분야였고 제1 전공이 생물학이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이걸로부터 나타나는 메타피직스라는 책이 따로 있잖아요. 형이상학도 따로 하는 거죠.